자존감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듣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저한테만 그러셨어요. 부모님이 자기에게만 모질게 굴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다른 형제 자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님은 나한테 안 그랬는데? 라고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부모님이 나한텐 잘해주셨는데? 라는 말도 듣기도 합니다. 이건 억울하기도 하지만 혼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문제였던 걸까? 나만 잘못됐던 걸까? 하고요. 가끔은 자기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한편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 혼자 3대1, 4대1로 싸우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자기만 문제고 자기만 이 가족에서 빠지면 모두가 행복할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가족 안에서 왜 유독 한 사람만 미움받으면서 자라게 될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가족 희생양 만들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가족 전체의 부정적인 감정을 한 구성원에게 몰아주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때 이 구조를 설명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동의 적을 만들어서 불안을 해소하는 방식입니다. 부모가 감당하지 못하는 불안은 부부 사이에 머물지 못하고 자녀에게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이는 문제아가 되고, 역설적이게도 그 덕분에 가족은 안정을 찾게 됩니다. 싸우던 부부도 쟤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이야 처럼 공동의 적이 생기면 이 갈등이 봉합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가족의 불안 흡수 장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자존감이 낮아서 힘겨워 하시는 분들의 부모님을 보면 두 분 모두 감정적이고 불안정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가 표적이 되면 나머지가 단합을 하게 되고 진짜 갈등은 다뤄지지 않게 됩니다. 둘째, 부부의 갈등이 자녀를 경유해서 표출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부의 문제가 부부 사이에서 직접 다뤄지지 않고 아무런 잘못 없는 자녀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정반대로 보이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공격형 우회입니다. 아이를 문제아로 규정하고 부모가 함께 야단을 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욕바지, 감정바지가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아버지 사업 문제로 며칠째 집이 냉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밥을 먹다가 아버지가 둘째 아이의 성적표를 들이밉니다. 그 성적표가 나쁘다면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는 원래 쟤는 그래 하면서 같은 편을 먹게 되고요. 20분쯤 둘째를 몰아붙이면 부부 사이에 냉랭했던 공기가 풀어집니다. 쟤를 어쩌면 좋냐 하면서 함께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돈 이야기는 그 이후로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겉으로 보면 둘째의 성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 문제입니다. 아이는 자기가 왜 그렇게까지 혼났는지 평생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둘째는 지지형 우회입니다. 이건 앞서와 정반대의 모습인데요. 아이를 약하고 아픈 애로 규정하고 부모가 함께 돌보는 데 집중합니다. 겉보기에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앞서와 기능은 똑같습니다. 막내가 잔병치레가 잦습니다. 부부가 분명 사이는 안 좋은데 아이 병원 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협력이 잘 되는 편이죠. 막내가 아플 때만 집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막내는 자기가 몸이 괜찮아지면 왠지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아이는 건강해질 수 없는 자리에 위치하게 된 겁니다. 아이가 괜찮아지는 순간 부부의 갈등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이죠. 계속 아파야 사랑받을 수 있는 위치, 사랑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희생양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 자녀 중에 하필 나였을까요? 부모의 차별이 유독 한 아이에게만 흐르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질궁합이 맞지 않아서입니다. 아이가 나쁜 게 아니라 부모의 그릇과 아이의 기질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반응이 크고 예민한 아이와 여유가 없는 부모, 이 조합에서 마찰이 폭발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쫓기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부모 밑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같은 기질의 아이가 안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그저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로 컸을 겁니다. 비난받지 않고요. 두 번째 요인은 부모의 투사입니다. 부모는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상처와 관계를 아이에게 투영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배우자를 닮은 아이, 자기가 억눌러온 모습, 이를테면 게으르고 나약하고 반항하는 모습을 아이가 갖고 있다면, 임신과 출산 시기가 인생의 최악의 시기와 겹친 아이, 내가 유독 싫어하는 모습을 아이가 갖고 있을 때 부모는 유독 가혹해집니다. 세 번째는 가장 눈치가 빨라서입니다. 욕바지가 되려면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요. 묻어난 아이는 쏘아낸다 하더라도 다 튕겨내기 때문에 자극이 없습니다. 반면에 상처받은 표정을 짓고 있는 아이에게는 화살이 계속 가게 되는 구조죠. 아이들 중에 감정 흡수력이 높은 아이가 선택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가족의 서사와 맞지 않아서입니다. 부모의 머릿속에서는 우리는 이런 집이야 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그 이야기에 맞지 않으면 부모는 그 이야기를 바꾸는 대신 그 아이를 예외로 취급하게 됩니다. 우리 집은 활기찬 가족이야 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소심한 성격을 가진 아이는 잘못된 아이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활발한 성격을 가진 아이는
예쁨을 받는 거죠. 이 네 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요. 전부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이의 특성보다는 부모 쪽 요인이 훨씬 크게 작동하게 됩니다. 형제자매가 같은 집에서 자랐지만 왜 그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비슷한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사실 이들은 같은 집에 살지 않았던 거죠. 물리적으로는 한 지붕 밑에서 자랐지만 심리적으로는 다른 집에서 자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 중에 한 명이 우리 집은 화목했는데? 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은 아닌 셈이죠. 그 사람이 살던 집은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고 가자면 연구에 따르면 이 차별 그 자체보다는 그 차별이 납득 가능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동생이 많이 아파서 손이 더 많이 갔다라고 하는 서사가 있다면 아이가 이를 수긍하고 자존감 손상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유도 없고 설명도 없고 심지어 차별한 적 없다는 말까지 들었다면 그 상처의 흔적은 훨씬 더 깊고 길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처는 생각보다 오래 가게 된다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어머니 대다수가 자녀 간 선호 차이를 실제로 보고했고 그 차이가 형제자매 관계와 정서적 어려움으로 노년기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부모님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종류의 상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때 차별받은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감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러니한 심리는 무엇일까요? 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될 때 아이 앞에는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가 나쁘다. 두 번째, 내가 나쁘다. 이때 아이는 반드시 2를 고르게 됩니다. 1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기대의 세상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아이에게 부모는 전부입니다. 그 전부가 나쁘다면 아이에게 남는 것이 없어지겠죠. 나쁜 부모 밑에 착한 아이보다 착한 부모 밑에 나쁜 아이로 사는 것이 그 아이에게 덜 무섭습니다. 아이는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세상을 지키게 되는 거죠. 배신 트라우마 이론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생존을 의지하는 대상에게 학대를 당하면 그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뇌가 인지를 흐리게 된다고 해요. 이 때문에 부모의 잘못은 축소되고 자기의 상처보다 부모의 사정을 더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어른이 되어서도 남는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미움받을 것 같은 예감, 갈등이 생기면 자동으로 내가 뭘 잘못했지부터 떠올리는 습관, 누가 잘해주면 어쩐지 불편하고 함부로 대하면 오히려 익숙한 감각, 관계에서 다시 감정 쓰레기통 역할로 찾아 들어가는 것 역시 여기서 온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운이 좋지 않게도 부모의 영향 때문에 형제자매와 다른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성격이 더 좋았더라면, 내가 더 성과를 냈더라면 이렇게 오래 붙들고 있던 문장은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왜 차별받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모의 가치관과 태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건 쉽지도 않고 시간도 걸릴 겁니다. 다만 그 과정을 다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겁니다. 나는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운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눈치 보지 않고 늘 증명하려고 애를 쓰지 않고 스스로를 아끼며 사는 삶은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에게 차별받았던 그 기억 때문에 자존감에 큰 영향을 받았다면 맨디쌤이 진행하는 무료 멘탈 진단을 받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핵심과 3년 후의 모습, 그리고 나아가야 할 큰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무료 멘탈 진단의 신청은 설명글과 댓글의 링크로 가능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다음에 이어진 영상도 유용하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안녕!